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저 국민의힘 대선 후보군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내 주자로 유승민, 원희룡, 오세훈 이 세 명을 꼽았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먼저 얘기 들어보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내 대선 주자군으로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을 꼭 집어 말한 건 처음이라 더 화제가 됐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연대 제안은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야권 연대? 야권이 연대 뭐 야권이라는 게 무슨 어떤 의미에서 야권이라는 걸 갖다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않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개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세 분을 당내 후보군으로서 언급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원래 그러셨죠. 원래 어느 당 비대위원장이십니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제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고 네. 또 세 분들도 준비를 서두르고 있고 해서 지금 드디어 이제 점점 당 내에서 네. 가시적으로 주제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여망, 국민의 새로운 여망에서 여망을 모아서 새로운 국민의 힘을 모아줄 또 새로운 인물도 아마 계속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새로운 인물에 대한 그 국민의 여망을 모으는 과정에서 길어지다 보니까 당내에 후보가 없는 것 아니냐, 뭐 비대위원장이 당내 후보를 너무 지금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도 있고 하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던 것 같고요. 원래부터 이분들이야 뭐 유력한 대선 후보들 아니었습니까? 출마를 의사를 밝힌 원희룡 지사야 삼선 의원의 또 당 사무총장의 또 화려한 관록과 젊은 시절에 또 치열한 정신과 또 제주도의 새로운 실험도 있었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지난번 대선 주자로서 상당히 유력한 득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출신으로 굉장히 유력하고 아마 이분들이 이제 시대에 맞추어서 어떤 준비를 했느냐 이게 오히려 이제 관건일 테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새로운 인물들, 새로운 여망들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을 새로운 방식으로 발굴하는 그런 경선 룰 같은 걸 통해서 새로운 인물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 밖에서 어떤 인물을 찾는다든지 좀 젊은 피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사실은 후보를 찾아서 산만리 하신 거죠. 후보 찾아 이제 산만리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오신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유승민 그 전 의원께서 이제 사무실 개소식을 했는데 거기는 뭐 비대위원장이면 당연히 이제 또 당내 인사고 하니까 방문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그동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40대에 가능하면 젊은 사람이 또 경제를 알면은 경제를 아는 좋은 후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장 외에서 좀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국민의힘 당내 체질을 바꾸고 노선과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당헌 개정도 하고 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결국은 장 외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또는 뭔가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변화가 좀 미흡한 거 아닌가. 그래서 후보 찾아 산만리만 하고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저는 막 좀 야박하긴 하지만 네. 이런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다가 지금 못 찾으니까 다시 안으로 보는 거다 이런 해석이신 것 같아요. 사람 많습니다. 인물 많고요. 아마도 네. 깜짝 놀랄 새로운 후보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그런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언급은 안 했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는 후보도 이만큼 있다는 그런 뜻이죠. 네.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초점은 사실은 여당 바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많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거론되는 인물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였는데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발언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선 긋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이게 무슨 자꾸 당대당 통합이다, 야권 연대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니까 그런데 안철수 대표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안철수 대표도 이과 출신이니까 자연에도 법칙이 있고 정치에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 네. 있습니다. 제1야당하고 지금 3당 야당이 당대당 물리적 합당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네. 무슨 플랫폼을 만들자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새로운 방식의 정치적인 어떤 융합을 이루어내자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근데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민주당,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에 보면은 유뎀이라고 같은 민주당 내에도 약간 정강 다른 공화당과 가까운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당 내에서도 이제 강경한 우파도 있겠지만 온건한 우파, 중도 우파도 있고 당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철수 대표의 강점으로 토론할 수 있는 우리 당내 분위기도 있을 테고 이런 어떤 것들을 서로 채널링하는 과정이라 보는데 근데 이걸 자꾸 외부에서 안 대표 스스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무슨 당대당 통합이니 야권 연대니 하니까 그건 확실히 아니죠. 그건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자연에도 법칙이 있는데 중력의 법칙 저기 더 만유의 큰 법칙이 있는데 당이 그럼요. 연대한다는 그걸 건 쉽지가 않다. 억지로 같은 편평한 것을 보고 한다는 거기에 대한 아마 분명한 의견 그게 무슨 야권 연대냐라고 하는 이야기고 안 대표도 뭐 그런 취지로 하자는 건 아니고 좀 새로운 방식의 정치 혁신도 이루고 당의 쇄신도 서로 이루어가면서 시너지를 내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 같습니다. 네. 혁신 플랫폼을 안철수 대표가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시면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 안철수 대표가 네. 사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이전에 이제 모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안철수 대표를 잘 아시는 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십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께서 일관되게 안철수 대표에 대한 평가는 일관되고 있습니다. 이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평가는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좀 야박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철수 대표의 정치라는 것이 21세기 들어서 무려 가장 창당을 많이 한 정치인입니다. 그것도 이제 정치 구력으로 따지자면 얼마 되지 않는데 가장 창당을 많이 한 정치인이죠.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게 극소수 야당이라는 한계 속에서 나름 이제 좀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에서 혁신 플랫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실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국민들께서 이미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뭐 대권 주자로서 또는 대통령 후보로서 이미 일정한 좀 평가가 난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야박하지만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의 뒤를 이어서 지지도를 많이 받고는 있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세 명이 과연 이낙연, 이재명을 쫓아가는 걸 일단 둘째치고 과연 윤석열을 언제 뛰어넘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적인 포인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만간 가능하실까요? 네, 아직까지 대선은 많이 남아 있고 무엇보다 윤석열 총장이 네. 과연 정치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다른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는 정말 이 정부가 입으로만 표방하고 실제로는 철저히 배신했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국민적 여망이 모여서 특히 이 윤석열 총장을 끄집어 내리려고 온갖 문매를 놓고 또 비방을 하고 없는 수사도 하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오히려 그 공정과 정의에 대한 희구가 있는 것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누굽니까? 지난 정부 말기에 지난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는 용기 있는 검사 아주 정말 우리 총장님이라고 아주 극찬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분의 그 지론은 뭐냐 하면은 검찰의 임무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거다. 말하자면 그 악을 징치함으로써 작은 악에게 작은 악도 다스리고 사회에 큰 경종을 이루는 것이라는 게 이분의 아주 그 어느 정부 역대 정부를 거쳐서 계속 해오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권력, 이 수조 원의 금융 사기로 지금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 배후에 보니까 대통령 후보의 금융 특보도 있고 대통령 측근도 있고 뭐 여당 의원도 있고 한데 이 수사도 안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런 그 여러 가지 이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들을 수사하자 말자 그걸 내리기 위해서 물어뜯는 이런 광경들을 보고서 국민들이 정말 공정과 정의 그리고 그 악을 척결함으로써 온 사회의 경종을 울리고 정의를 잡아주는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게 윤석열 총장에게 이게 드러난 것이지 그게 이제 과연 정치적으로 대권 후보로서 이렇게
주대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들리는 얘기로는 당내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오히려 이제 즐기고 있다라는 얘기도 뭐 정치권에서는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나중에 정치권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뭐 저희 당이 뭐 윤석열 총장의 여론조사가 잘 나온다 그래서 뭐 즐기거나 뭐 그럴 여유도 사실은 없고요. 윤석열 총장의 대권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아마도 머지않아서 일장춘몽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 후보는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떠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 정치 구조적으로 야당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야당이 굳건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고 야당 속에서 인물을 키워왔다면 현직 공무원인 사람을 야당의 대권 후보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현상은 일장춘몽이다. 그리고 지도새도 모르게 부지부식간에 이러한 지지율은 거품처럼 사라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거품처럼 사라진다면 그 지지율을 과연 누가 가져갈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자,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의 대선 캠프 개소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잠깐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자맹을 깨고 본격 대선 행보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50여 명이 넘게 찾았습니다. 지도부에 기대 섞인 덕담도 오갔습니다. 경제 전문가이신 우리 유승민 대표께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실질적인 이 경제 문제를 오늘 여기 토론에 붙여서 토론을 함으로써 좋은 어떤 안이 도출되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유승민 대표께서 지향하는 바를 꼭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진심으로 기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승민 대표께서 이 문제를 좀 시원하게 해결해 주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내년에 우리 당의 서울시장 선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한 사람은 재수한 사람들이 당선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당에서 재수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유승민 전 의원도 화답했습니다. 2022년에는 우리가 무슨 수를 했더라도 반드시 정권 교체를 꼭 해내겠다. 그 희망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국민의 힘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드려서 우리가 꼭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덕담이 좀 인상적인데 그동안 보였던 모습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자, 유승민 전 의원이 워낙 이제 경제 전문가이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문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 취업을 거론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쪽을 현 정부의 취약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말하자면 이제 대권 후보로서 스타트를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사무실을 개소를 했다면, 근데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이 꾸미고 그리고 이 기나긴 대선 여정의 첫 테이프를 끊는 자리에서 말하자면 정부 여당의 가장 짚고 싶은 문제 또는 정책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꼭 집어서 이제 부동산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차라리 제가 만약 대권 주자라면 네. 저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어떤 사회를 꿈꾸는지 이런 이제 미래 비전을 좀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국민들께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내가 꿈꾸는 나라는 이렇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비전, 변화, 어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개혁적 의제를 국민들께 좀 던져서 대권 후보가 던지는 말하자면 어떤 의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또는 정치적으로 또 논쟁도 되는 이런 것을 차라리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더구나 부동산 문제는
이거는 여야 문제를 초월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국민들께서 먹고 입고 자는 문제, 특히 이 주거의 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이라든지 또는 득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격을 하는 그런 그 소재가 아니라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가지고 일가구 1주택자들, 전월세 사시는 분들, 실수요자들을 어떻게 두텁게 보호하고 투기 세력들 어떻게 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인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는 것이 마치 이제 대선 주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이 그 이제 잘못된 부분을 그렇게 이제 걸고 넘어가는 것은 대권 행보하는 데 있어서 크게 국민들께 신뢰를 주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이제 평가를 합니다. 네, 최영구 의원님. 네, 아마 이 정부 다음 대선 주제나 다음 이번에 서울시장 주제도 아마 주택 문제, 부동산 가격, 청년 일자리 문제일 겁니다. 1990년에 미국 대선에서 이제 조지 H 부시가 빌 클린턴을 쳤습니다. 빌 클린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칸소라는 주는 미국에서 50개 중에 아주 작은 주기 때문에 아칸소 주지사의 경력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뭘 지적했느냐? 경제라고 그랬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말로는 온갖 화려한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고 경제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처참할 지경입니다. 지금 우리 그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가장들의 실업률이 일자리가 없는 율이 4가구장 한 사람이 지금 일자리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엄청난 빚을 쏟아부었는데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집 문제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집값 상승 이 폭등세와 전세 대란으로 사람들이 고통 겪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바로 실생활, 정말 정치를 걱정하지 않게 하고 바로 경제를 걱정하지 않게 하고 물론 코로나로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코로나 이전부터 이 경제가 3년 동안 망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런 경제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정말 집의 사다리 열심히 일하면 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고 그 집을 바탕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신혼가구도 좋은 집을 직장 가까운 데 살 수 있는 그런 집 하나 해결해 달라는 것이 이게 투기입니까? 이게 투기 세력입니까? 그런 문제를 정확히 봐야 되고요. 특히 청년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많은 기대를 했던 네. 정당인데 그런 정당, 그런 데 대한 해답을 주는 정당이 이제 다음 정권에서 정권을 잡을 것이고 서울시장 선거도 이길 거라고 봅니다. 자, 방금 전에 뭐 최영도 의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 서울시장 재보선 문제 관련해서도 아마도 이제 부동산을 국민의힘에서 아마 주요 이슈로 꺼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공격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 이후의 상황은 또 계속해서 의원들 나오시면 계속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제 바꿔서요. 추미애 장관이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피의자의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잠겨 있으니까 이걸 강제로 볼 수 있도록 이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제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피의자의 최소한의 그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반론이 있거든요. 자,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저 발언, 국회에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은 추미애 장관의 그 발언을 요약해서 한동훈 법안이다. 네. 이렇게 누군가 이제 명명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저기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줘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취지부진한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한동훈 방지법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은 한동훈 방지법으로 명명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정치적 성격 규정이죠. 정치적 네이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 또는 이제 정쟁으로 좀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말 많은 기술들이 발전을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비례해서 범죄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고도화된 범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아울러서 본다면 추미애 장관의 발언도 뭐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 다만 비밀번호를 강제로 열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반론권이라든지 네. 또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 한동훈 금지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추미애 장관 스스로가 장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이 그것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이게 사실은 중대한 자가당책입니다. 이전에 테러 방지법 하자 그랬을 때 추미애 법무장관 당시 의원이 이런 바로 피해자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그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네. 또 이것은 형사법상의 절차의 기본 원칙인 자기부재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부재란 건 무슨 자기가 지금 기소당할 수 있고 자기가 의심받는 데 대해서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17세기 말부터 영국의 사법 절차라든가 유럽의 사법 절차 또 헌대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 그러고 이건 뭐 오히려 지금 진보 인권단체에서 더 추미애 장관을 질책하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네. 말씀만 더 붙일까요? 예. 그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피해자의 인권 침해 소지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어권은 완벽하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지나치다 할 정도로 보장이 된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그 발언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다만 한동훈 검사장은 검사장이죠. 지금 현재 검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한유착이라는 굉장히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체대한 범죄에 지금 연루가 돼 있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이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고 있거든요. 방어권 측면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 국민이었을 때는 어땠겠습니까? 일반 국민이 자기 비밀번호 안 가르쳐 줘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아마 검찰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비밀번호 풀었을 겁니다. 이것도 검사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방어권은 반드시 보장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특정한 어떤 뭐 지금 현재 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께도 광범위하게 보장이 돼야 된다. 더더구나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부분은 좀 협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도시 의원님 말씀은 물론 이제 피의자의 방어권은 보장돼야 되지만 그래도 검찰의 이 주요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 그 비밀번호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데 왜 자발적으로 알려주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제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 의원께서 말씀을 정확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처음으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검언유착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죠. 오히려 권언유착인 게 드러났습니다. 아시겠지만 몇몇 방송사가 그 있지도 않은 이른바 녹취록을 가지고 방송했다가 사과 방송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보면은 누군가의 사기에 쏘가가지고 이 기자도 쏟고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없던 녹취록이 있다고 그 공영방송도 보도를 하고 어느 방송이 보도를 해서 사과 방송 내고 지금 큰 명예훼손에 걸릴 뻔했지 않습니까? 사건은 거의 끝났고요. 끝났고 지금 그 이미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사건인데 한 사람을 찍어가지고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하는 이 정부의 행태에 보면 국민들이 아주 진절머리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팩트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영도 의원님께서 뭐 하시는 말씀에 뭐 진정성이나 이런 것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빨리 그리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 책임질 좀 수사가 지금 밝혀주십시오.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은 예.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의 비밀번호를 지금 감춰놓고 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 국민들이 피의자가 돼가지고 검찰에 갔을 때 비밀번호를 잠궈놓고 언제까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한동훈 검사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방어권이라는 것 또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면 모든 국민들께도 광범위하게 보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입니다. 윤희숙 의원이 어떤 주장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 적용을 유예하는 게 전태일 정신이라는 게
윤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 발언을 두고 바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 이를 유예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이라는 고약한 말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전태일 정신이 아니라 전경련 정신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임대인을 대변하면서 임차인을 거론하고 기업을 대변하면서 전태일을 거론하는 건 매우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자, 중소기업에 대해서 주 52시간 적용을 유예한다. 이런 주장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논란이 된 게 거기에다가 전태일 정신을 지금 언급하면서 이게 과연 이게 둘이가 같이 엮을 수 있는 문제냐 지금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지금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크다는 특권은 바로 발언권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윤희숙 의원께서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런 말씀을 하실까 사실은 좀 기가 찹니다. 전태일 열사가 엊그제 이제 50주기 아닙니까? 네. 이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이 가혹하고도 열악한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에 저항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저항하고 싸웠던 사람을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다가 끌어다가 쓰는지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숙 의원께서 적어도 전태일 평전은 뭐 안 읽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50주기를 맞이해서 그가 어떤 삶의 궤적을 걸어왔는지는 한 번쯤 찾아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온당치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태일 평전 다 읽어봤고 우리 시대에 네. 전태일 평전 안 읽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숭고하게 그 뜻을 기리는 까닭은 자신의 처지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어린 여공들의 처지를 가여이 정말 이렇게 여기서 그리고 대학생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노동법을 공부하고 그 네. 당시에 그 노동법에 도와줬던 사람들이 바로 장기표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돌아가신 이제 그 변호사님 계셨고 조 변호사님도 계셨고 그 당시에 지금 그 공감은 우리 저 근대화 과정 우리 현 산업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림자를 우리가 치유하는 과정이 있어 왔고 요즘은 이겁니다. 지금 이 정경련은 사실 주 52시간제 크게 영향 맞습니다. 왜냐하면 큰 기업들은 이미 다 대비를 하고 있고 노동법 체계도 그러나 지금 작은 기업들 스타트업들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노동의 성격이 집중적으로 일하는 이런 이제 성격에서는 강제로 모든 주의를 52시간 넘기지 말라는 것에서 상당히 일자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나 주 52시간제 논란은 뭐 주 52시간제를 넘어서서 주 100시간씩 강제로 일하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주 52시간제를 지키는데 그게 어떤 경기에 따라서 또는 어떤 수주 수요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주 52시간제 그래서 근로자의 근로 환경도 지키면서 일자리도 그리고 수주 환경도 보존해 주는. 근데 지금 제가 마산입니다만 마산 가면 우리 항운 노조가 있습니다. 항운의 노조 같은 경우는 이 배가 들어오면은 빨리 선적하고 빨리 그 내리는 것이 그 부두의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그걸 주 52시간이 묶여 있으면은 배가 들어왔을 때 갑자기 사람 많이 고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52시간 어떤 때는 주 50시간 넘어서지만 그 다음 주에는 충분히 보상해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그리고 1년 내에 몇 개월 내에 주 52시간 그리고 그 일하는 근로 시간을 줄여주고 근로 환경을 개선시키고 또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보존하자 이런 취지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인데 네, 네. 거기에다 이제 전태일 정신을 언급한 부분 이게 과연 적절했냐는 거죠. 전태일 정신이 뭡니까? 전태일 정신은 우리 그 어린 여공들이 당시 당했던 고통 그런 고통을 벗어나서 지금 전태일 정신이 살아있다면은 전태일 정신은 아마 아직 기급을 할 겁니다. 이 몇몇의 조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저를 얼마나 차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소수의 강력한 노조가 이 노동시장의 차별화, 노동시의 양극화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럼요. 오히려 전태일 정신은 그 부분을 아마 아주 통분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짧게 여쭤보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전태일 열사 그 집회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그 가운데 지금 야외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했는데 이게 사실
물론 이제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좀 노동계도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인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요 말씀 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짧게 해야 예,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이렇게 전태일 열사 이야기를 하고 전태일 정신을 이야기하는지 참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에 뭐 말씀하셨으면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든지 장시간 노동, OECD 중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네. 드리고 특히 환노위에서 지금 논의 예정 중이고 경제산업위에서 이미 합의된 탄력 근로제에 대한 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향적으로 논의에 좀 참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산에서도 부산시청 앞에서 노동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걱정이 돼서 잠시 이제 지켜봤는데 네. 지금 이제 1단계 상황에서 500인 이하까지는 야외에서는 가능합니다. 쭉 봤는데 이제 5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200여 명 정도에서 거리뛰기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방역 대규모가 수칙은 아니었다. 네. 철저하게 지켜는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우리가 코로나19 모든 국민들이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 극복 동참하는 그 행렬에는 네. 노동계도 좀 함께 해줬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 의원님. 자, 저는 민주당의 저런 독선에 대해서 아주 기급을 합니다. 자, 이 사태를 이어서 YH20 사태 때 그때 YH20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이 되셨던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견태일 열사를 도왔던 사람 누굽니까? 장기표라는 분입니다. 우리 당 후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독선적으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민주노총이라는 거대 노조에 끌려다니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울타리 밖의 새로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노총 그 집회에 대해서도 짧게 예, 한마디 하고 저는 늘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강조했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좌와 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의 책임은 국민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네. 그걸 어기려는 그리고 그걸 선별적으로 대처하고 또 이렇게 책임을 묻는 이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분개하고 있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 여기서 마치 네. 그럴까요?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렇게 모시고 하겠습니다. 또 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두 전재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